과거 황관들은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었습니다. 당연히 고자여서 그랬기도 했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궁궐 안에서 황제의 시다발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것이 진시 황제의 황관이었던 조고가 2세 황제 호해를 죽이고 새 황제를 옹립함으로써 황관도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황관들이 권력을 잡는 일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산발적인 것일 뿐 대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당나라 때에 와서 황관들이 권력을 대물림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당나라 때 황관들이 힘을 가지게 된 계기는 선종이 그들에게 관직을 주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로 인해 부상한 대표적인 황관이 고력사였죠. 그러나 고력사를 비롯한 현종 때 황관들의 힘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이 결코 황제를 넘어서지도 않았고 그저 황제 앞에서 굽실거리며 떡국물을 나누어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숙종 때부터는 그 선을 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황관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인데요. 이후부터 황관들은 황제나 황후도 죽이고 마음대로 새 황제를 옹립하는 폭거를 행하게 됩니다. 이는 황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황관이라는 존재가 황제 개인의 노복이거든요. 한낱 노복이 주인을 넘어선 것이니까 당연히 자존심 상하겠죠. 오늘은 그 황관들의 횡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그것이 낳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광필은 처음 안사의 난이 시작되었을 때 곽자의 밑에서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북에서 여러 차례 대승을 거둠으로써 그 군사적 위상이 곽자이와 동급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숙종 입장에서는 곽자이와 이광필 중 한 사람을 총대장으로 지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일 곽자이를 총대장으로 임명하면 이광필이 서운해할 것이고 반대로 이광필을 총대장으로 삼으면 당연히 곽자이가 서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숙종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바로 황관이자 계부의동 3사인 어조운을 광군용 선위 처치사로 삼은 것입니다. 줄여서 광군용, 즉 광군용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숙종 때부터 그렇게 불린 이 직책은 군사작전을 감독하고 각 장수들을 지휘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조운은 이미 의례에 있어서 대상에 준하는 계부의동 3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술 더 떠 광군용으로 임명된 것인데요. 전쟁이라는 것이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엄청 잔인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거든요. 더불어 전략 전술도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궁궐에 짱 박혀서 황제의 심부름이나 하는 황관이 그런 중대한 일을 감당한다? 이건 뭐 자살골이죠. 이제부터 그 결과가 나타날 텐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당시 정세 지도인데요. 보시면 이 하북을 해행산맥으로 나눴을 때 그 동쪽 평야를 지금 이 사사명과 안경서가 나눠 먹고 있죠. 그리고 그 서쪽을 이광필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동반도는 지금 발해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색깔을 당나라와 같은 노란색으로 했죠. 제가 깜빡하고 색깔을 바꾸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발해 땅을 당나라 땅으로 표기했다고 오해하실까봐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낙양을 수복한 곽자이는 황하를 건너 핵가에 도착하여 반란군 장수 안태청을 격파하고 4천급의 수급을 뵙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곽자이가 올라가는 거죠. 안태청이 위주로 도망가서 지키자 곽자이는 위주로 진격합니다. 업에 머물고 있던 안경선은 긁어모은 군사 7만 명으로 구원에 나섭니다. 곽자이는 궁수부대를 복병으로 삼아 안경서를 대파하고 그 동생 안경화를 참수합니다. 곽자이는 곧이어 위주를 평정하고 안경서가 도망친 업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업입니다. 이에 당나라 장수 허숙기, 동진, 왕사례, 설겸훈 등이 군사를 이끌고 속속히 도착합니다. 안경선은 수습한 군사를 모아 다시 결전을 벌였으나 역시 크게 무너지고 3만 명이 전사합니다. 벽을 느낀 안경선은 업으로 들어가 굳게 지키고 광군은 업을 포위해버립니다. 한편 사사명은 범양에 있는 13만 군사를 발동하여 업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안경서지만 순망치안이라고
안경서가 망하면 사사명도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관군의 기세가 워낙 성대하자 사사명은 감히 전진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부장 이귀인과 1만 병사를 파견하여 부양에서 진을 친 채 그저 성원하는 척만 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당나라 장수 최광원이 위주를 함락시키자 사사명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위주는 아까 곽자애가 함락시킨 위주와는 다른 위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곽자애가 함락시켰던 위주는 여기고요. 지금 최광원이 함락시킨 위주는 여기입니다. 음은 같지만 한자가 다르거든요. 군사를 셋으로 나눈 사사명은 위주로 향합니다. 최광원은 부장 이처음에게 사사명을 막도록 지시합니다. 전투에 나선 이처음은 사사명에게 패하고 성으로 돌아옵니다. 사사명이 성 아래까지 쫓아와서 자기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이처음이 우리를 불러서 왔는데 어찌 나오지 않는가? 그러자 최광원은 이처음이 사사명과 내통했다고 여기고 그의 허리를 잘라 죽입니다. 이렇게 되자 광군의 장졸들은 싸울 마음이 없어져 버렸고 결국 패하고 사사명에 의해 위주가 함락됩니다. 이때 사사명이 죽인 사람이 3만여 명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안경서, 사사명과는 별개로 당나라의 혼란을 더 가속화시킬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희옥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정기입니다. 이정기의 본명이 원래 이희옥입니다. 이 당시 동북방 최전선을 담당하는 평로절도사는 왕현지였습니다. 평로절도사는 바로 요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명의 근거지인 범양 바로 옆 동네죠. 애초에 평로는 안록산의 영토였는데 안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왕현지가 안록산이 임명한 담당 장수를 죽이고 조종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조종에서는 왕현지를 평로절도사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병으로 죽자 숙종은 그 아들을 절도사로 세우게 합니다. 근데 고구려 출신 이희옥이 왕현지의 아들을 죽이고 고종 사촌인 후희를 추대합니다. 조정에서는 제멋대로 폭거를 일으킨 이희옥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로가 동북방 최전선인데다가 이희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바로 옆 동네 사사명에게 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숙종은 후희를 절도사 아래 등급인 절도부사로 삼고 평로를 다스리게 합니다. 숙종의 이런 처사에 대해 자치통감의 저자 사마광은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국가를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숙종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한때의 편안함만을 추구하여 영원한 걱정거리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각 지방에서는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죽이고 세우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으니 어찌 혼란의 끝이 있겠냐고 말합니다. 또 무릇 국가의 일은 선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인데 오히려 악한 사람에게 상을 내려 주었으니 악의 단계를 추적하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마광의 이 말은 분명 100%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더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당나라는 그것을 실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당나라의 혼란은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황후가 된 장량제는 황관 이보국과 서로 뒤를 봐주면서 조정을 휘젓고 다닙니다. 그들은 정사에까지 관여하여 청탁을 넣는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숙종도 장량제의 본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힘이 커진 상태여서 이를 어쩌지 못합니다. 다시 전쟁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곽자이 등 9명의 절도사가 한데 모여 업성을 포위합니다. 그들은 보루를 두 겹으로 쌓고 참호를 3중으로 파서 업성 북쪽에 흐르는 장수 흐름을 막고 성쪽으로 돌려버립니다. 다급해진 안경선은 사사명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성안의 식량도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쥐 한 마리의 가격이 4천전이 됩니다. 반면 광군은 승리를 이미 거머쥔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나라 군 내부에서는 심각한 리더십 결여를 겪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총대장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성을 공격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일관된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마침내 이때 사사명이 대군을 이끌고 업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바로 결전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관군의 진영을 치고 빠지기를 시전합니다. 또 사사명은 관군의 보급부대를 강탈하는 등 서서히 관군의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결국 관군은 대부대로 모인 만큼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사기가 저하됩니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사사명은 군사를 이끌고 업성 아래 도착하고 관군과 결전을 치릅니다. 이때가 759년 3월입니다. 관군의 보병과 기병 60만 명이 안양하 북쪽에 포진하였는데 사사명은 정예 병사 5만 명으로 대적합니다. 관군은 사사명의 군대가 예상보다 규모가 적자 유격병으로 착각하고 방심합니다. 사사명이 곧장 앞으로 나가 분발하여 공격하자 이광필, 왕사례, 허숙기, 노경이 대응하여 싸웁니다. 그러나 죽거나 부상당한 관군이 속출하게 되고 급기야 노경은 떠도는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곽자이가 밀리는 관군의 뒤를 이어주었으나 진법을 펼치기도 전에 거센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낮임에도 하늘이 밤처럼 어두워져서 양측 군대가 서로 분간하기 어려워서 동시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관군은 남쪽으로 도망치고 사사명의 군대는 북쪽으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날씨의 이변으로 양측 다 졸전을 치른 것인데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계기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는 대군이었던 관군 쪽이 더 컸습니다. 전마는 만필이었는데 겨우 3,000필만 남았고 10만 점이 넘었던 갑옷과 병장기는 모두 없어집니다. 패전 소식에 근방 관리와 백성들은 전부 산골짜기로 도망칩니다. 각 절도사들은 패잔병을 수습하여 자기 진영으로 퇴각합니다. 그나마 이광필과 왕사례만이 부대를 잘 정돈시켰기 때문에 온전하게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북을 평정할 것이라 기대했던 숙종의 바람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총대장을 임명하지 않고 어조원을 관군용으로 삼은 숙종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죠. 반면 우위를 점한 반란군도 이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는 못합니다. 관군이 대패하고 물러나자 안경선은 곽자이의 군영에 있던 식량을 거두어 6, 7만 석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게 사사명이 구원해 주기를 바랬으면서 이제 와서는 성문을 닫아 걸고 사사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그의 처사에 안경서의 부장들도 반감을 나타냅니다. 부장들은 사사명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안경서는 대세가 기울어졌음을 느꼈는지 사사명에게 사신을 보내 신하가 되겠다고 청합니다. 그러나 사사명은 어찌 그럴 수 있겠냐면서 서로 형제가 되고 후원하는 세력이 되자고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안경서는 좋아라 하면서 서로 동맹의식을 맺자고 요청하는데 사사명이 이를 허락합니다. 안경서는 의심을 거두고 성 밖으로 나가 사사명을 만납니다. 안경서는 사사명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사명이 얼굴색을 싹 바꾼 채 분노하면서 너는 아버지를 죽인 놈이라고 호통칩니다. 사사명은 좌우에 명을 내려 즉시 안경서를 끌고 나가 목을 베게 합니다. 결국 안경서와 그 4명의 동생들, 측근들은 참수당합니다. 이로써 안경서가 소유하던 주현들도 전부 사사명에게 돌아갑니다. 한편 관군용 어조원은 패전의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으려고 수작을 펼칩니다. 평소 곽자이를 미워하고 있던 어조원은 숙종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는 곽자이가 장군으로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까기 시작합니다. 이에 숙종은 곽자이를 불러 경사로 돌아오도록 하고 그의 관직인 삭방절도사 및 경마원수직에 이광필을 임명합니다. 곽자이가 떠날 때 병사들은 숙종이 보낸 사신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곽자이를 남아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곽자이가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이광필도 이런 군영의 분위기를 알았나 봅니다. 그는 기병 500기를 이끌고 태원을 출발하여 곽자이 군의 본영이 있는 낙양으로 가는데 밤에 몰래 들어갑니다. 이광필은 군대를 다스리는 법이 곽자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광필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스타일입니다.
군법이 매우 엄격하여 조금이라도 어긴 자는 예외 없이 목을 베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반면 곽자에는 전한시대 명장 이광과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병사들을 편하게 풀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편하게 있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생활 환경이 갑자기 빡빡해지면 참 피곤해 하거든요. 낙양에 있던 삭방 병사들은 이광필의 엄정한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도 이광필은 이광필인지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군대를 휘어잡습니다. 곽자의 부장 중에 장용재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때 낙양 북쪽 하양에 있었습니다. 이광필이 그를 불렀는데 그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용재는 이광필에게 사람을 보내 삭방군이 반란군도 아닌데 왜 밤에 몰래 들어오냐고 우리를 의심하는 것이 왜 그리 심하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 이광필을 축출하고 다시 곽자의를 부를 것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복고회원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이 반역자로 찍힐까봐 반대를 합니다. 장용재는 어쩔 수 없이 이광필을 만나러 갑니다. 이광필은 불렀음에도 속히 오지 않는 죄를 물어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한편 사사명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남하하여 황하를 건넙니다. 당시 이광필은 황하의 여러 군영들을 순시하고 있었는데 사사명 군대가 도강하는 것을 보고 속히 변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활절도사 허숙기에게 15일만 이곳을 지켜주면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말을 마치고 이광필은 낙양으로 가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러나 허숙기는 사사명과 싸워 패하자 바로 항복해버리고 변주는 사사명에게 떨어집니다. 사사명이 승세를 타고 서쪽 정주를 공격합니다. 정주는 낙양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면 낙양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광필은 낙양을 비우고 하양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자, 이곳 하양입니다. 그 이유는 낙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해야 할 길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지켜야 하고 악령과 용문에 일일이 병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광필은 낙양 백성들에게 모두 대피하도록 하고 하양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병력은 겨우 2만에 분량은 겨우 10분이었습니다. 사사명은 이광필이 버리고 간 텅 빈 낙양성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이 텅 비어 있어서 얻을 것이 없었고 또 이광필이 후방을 잡아당길까봐 낙양에서 물러나 동쪽 백마사에 주둔합니다. 사사명은 자신의 군마가 많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매일 수컷 말들을 황하가에서 목욕을 시킵니다. 그러자 이광필은 성 안에 있는 암말 500마리를 강가에 풀어놓습니다. 그러자 강 건너에 있던 사사명의 수컷 말들이 암컷 말들을 보자 눈이 돌아가지고 울부짖으면서 헤엄을 쳐 강을 건넙니다. 이광필은 얼씨구나 하면서 건너온 수컷 말들을 전부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사사명은 군대를 이끌고 하양을 공격합니다. 자, 보이시는 이 지도가 당시 하양 삼성이거든요. 자, 하양은 3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곳 남성, 그리고 이 삼각주에 설치한 중단성, 그리고 강 건너에 있는 북성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낙양성이 있죠. 사사명은 배로 공격하기도 하고 수송로도 끊으려고 했지만 이광필이 모두 다 막아냅니다. 이광필이 하양 북성에서 반란군을 살펴보니까 숫자는 많지만 대우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어 그는 제장들에게 정오를 지나기 전에 역적들을 쳐볼 수 있음을 보증하면서 전투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물러서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목을 벤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제장들이 밖으로 나가 반란군과 싸우는데 학정옥이 후퇴하고 돌아오자 이광필은 사신에게 학정옥의 머리를 벨 것을 명합니다. 깜짝 놀란 학정옥은 다시 앞장서서 싸웁니다. 이번에는 복고회원이 뒤로 물러서자 이광필은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이 칼을 들고 막 달려오는 것을 본 복고회원은 죽기 살기로 나아가 싸웁니다. 이광필이 깃발로 진격 신호를 보내자 전군이 용맹히 나가 싸우는데 고함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킬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광필의 군대는 반란군을 격파합니다. 사사명은 아군이 패한 것도 모르고 하양 남성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북성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합니다. 이광필은 심수상류에서 다시 적군과 싸워 격파하고 3,000명을 사살합니다.
그 후 회주성 아래서 안태청을 격파했고 며칠 뒤에는 삼각주에서 사사명을 다시 격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황관 어조온이 일을 망치는데요. 그는 양국충과 비슷한 짓을 저지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낙양에 있는 사사명의 군대들은 전부 연나라 사람들이라서 오래도록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수병에 시달린 그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 이때 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조우는 그 말을 믿을만 하다고 판단하고 숙종에게 공격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숙종은 수비 잘하고 있던 이광필에게 나가서 사사명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광필은 적군의 예봉이 아직 날카로우니 나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아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고회원이 사고를 칩니다. 복고회원 휘하의 한족, 호족 병사들은 매우 정예였으나 공적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곽자인은 그런 그들을 매번 봐주고 대신 싸움터에서 용맹을 발휘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곽자이와 정반대의 스타일인 이광필은 봐주는 것이 없었고 오로지 군법으로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용맹은 삼군의 으뜸이었으나 성격이 괴팍했던 복고회원은 그런 이광필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복고회원은 낙양 공격에 안달이 난 어조온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신뢰한 숙종과 어조온은 이광필에게 매일같이 전쟁을 독촉합니다. 이광필도 어쩔 수 없이 복고회원과 함께 출진합니다. 이광필은 낙양 북쪽 망산에 도착하자 산을 끼고 진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고회원은 평지에 진을 칠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이광필은 험한 지형에 의지해야만 나아갈 수도 있고 물러날 수 있는데 만일 평지에서 싸우다가 패하기라도 하면 정군이 몰살당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이광필이 말을 마치고 산에 진을 치려고 하자 복고회원이 불복종하고 그것을 저지합니다. 군법이 엄격했던 이광필에게 복고회원이 이렇게 대들 수 있었던 것은 어조온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사명이 멀리서 보니까 당나라 군사들이 진영을 꾸리지도 않고 뭔가 어수선하거든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광필과 복고회원을 공격합니다. 기습을 받은 광군은 대패하고 군사 물자와 기계들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이광필과 복고회원은 황하를 건너 달아나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어조온도 서쪽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하양을 지키고 있던 이옥포도 겁을 먹고 달아나니 하양마저 사사명의 손에 떨어집니다. 전문가가 아닌 황관이 전문가처럼 나댈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당나라 내부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황관 어조온이 밖에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 황관 이보국은 안에서 나라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이보국은 현종과 숙종 사이를 이간합니다. 현종은 촉에서 다시 장안으로 돌아온 후 흥경궁에 머물렀었는데 그곳은 백성들의 거주 지역과 가까웠거든요. 현종이 누각에 올라가서 놀 때면 백성들은 왕왕 우러러보면서 절을 하고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종은 그런 백성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본 이보국은 옳거니 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보국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종의 시종들은 이보국이 글도 모르는 미천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를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이보국은 숙종에게 유세합니다. 태상왕께서 백성들과 사사로이 교통하시는데 고력사가 이것을 이용해서 폐하께 불리한 일을 꾸민다고 말이죠. 그러나 숙종은 설령 고력사가 일을 꾸민다 하더라도 태상왕께서 받아들이실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보국은 설령 태상왕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소인배들의 속셈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는 태상왕께서 백성들과 교류할 수 없도록 깊은 궁궐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숙종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러날 이보국이 아니죠. 그는 칙서를 위조하여 현종에게 배당된 300필의 말을 겨우 10필만 남겨놓는 식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자 현종은 내 아이가 이보국에게 현혹되어 효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이보국은 숙종이 아파 들어누운 틈을 이용합니다.
하루는 현종이 궁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보국이 갑사 500명을 거느리고 나타납니다. 이보국과 갑사들은 칼날을 드러낸 채 황제의 명령이라면서 현종에게 흥경궁을 떠나 내궁으로 이주하라고 압박합니다. 현종은 말에서 떨어질 뻔할 정도로 크게 놀랍니다. 과거 같으면 상상조차 못할 일이죠. 한낱 황관 따위가 지존을 칼로 압박하다니요. 현종 옆에 있던 고력사가 크게 분노하여 호통칩니다. 이보국! 어찌 이리 무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이보국에게 당장 말에서 내릴 것을 명합니다. 황관계의 대선배이자 명성이 높은 고력사가 눈을 부라리니까 실세인 이보국도 움찔했나 봅니다. 이보국은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 즉시 말에서 내립니다. 고력사가 현종의 위로의 말을 선포하자 갑사들도 칼을 거두고 2번 절한 후 만세를 외칩니다. 고력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이보국을 꾸짖고 현종의 말고삐를 잡고 숙소까지 모시도록 합니다. 이런 거 보면 고력사가 현종에 대한 충성만큼은 대단했죠. 비록 고력사가 현관 실세의 시초이긴 했으나 이후 황관들보다 훨씬 양심적이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나저나 겉으로는 굴복했지만 갑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이보국은 속으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 고력사를 비롯한 현종이 총애하는 사람들을 유배 보내버립니다. 아들 숙종은 미안했는지 아버지 현종을 위해 후궁 100여 명을 보태주었고 온갖 진귀한 것들을 바쳤지만 현종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끊어버리고 병을 얻게 됩니다. 숙종은 매일 병문안을 갔으나 그 역시 병에 걸린 이후에는 직접 가지는 못합니다. 숙종도 부자 사이를 이간시킨 이보국을 증오하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실행하지 못합니다. 이 당시 이보국은 황후 장량제의 지원으로 한 원수부 행군사마가 되어 금이군을 이끌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뿐 아니라 절도사들조차도 이보국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위륜이라는 사람은 조정으로부터 절도사로 임명되었기에 이보국에게 따로 인사를 안 드렸거든요. 그러자 다음날 바로 위륜은 진주 방어사로 강등되어 버립니다. 이제 절도사들도 이보국에게 꼬박꼬박 인사를 드려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한편 연나라 황제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사명은 소의 뿔을 잡은 것처럼 확실한 판도를 굳혀나갑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안록산이 당했던 비극을 피하지 못하는데요. 사사명은 시기심이 많고 잔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예사로 아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다가 종멸당한 집안도 많았습니다. 반면 그의 장남 사조이는 항상 사사명을 따라 전쟁터를 누볐는데 잠옷 군사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사사명은 장안을 목표로 삼고 사조이에게 선봉이 되어 섬땅을 치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조이는 패하고 돌아옵니다. 사사명은 그런 사조이에게 이 겁쟁이 같은 놈, 너 같은 놈은 대업을 이루기 글렀다. 그리고선 사조이에게 벌로 성을 쌓게 합니다. 사조이가 성을 쌓은 후에 아직 마무리 흑칠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사사명이 도착합니다. 사사명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을 트집 잡아 사조이를 책망하면서 섬땅을 평정한 후 이놈을 참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사조이는 크게 두려워하여 몸둘 바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사사명은 어린 아들 사조청을 아꼈기 때문에 사조청을 태자로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인 사조이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의를 누군가가 사조이에게 알립니다. 사조이의 부장들은 군사를 일으켜 사사명을 죽일 것을 권합니다. 사조이는 상당히 망설였으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결국 그는 부장들의 요구에 응합니다. 부장들은 즉시 병사 300명을 이끌고 사사명의 숙소를 덮칩니다. 마침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던 사사명은 병고가 일어난 것을 깨닫고 급히 마국간으로 달려갑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갑자기 마국간으로 튄 모양새도 웃기죠. 그는 말을 타고 도주하려고 했으나 화살에 맞고 말에서 떨어진 채 병사들에게 붙잡힙니다. 사사명은 난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장들은 사조이가 지시를 내렸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대답을 들은 사사명은
내가 아침에 말 실수를 해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대업을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느냐면서 다소 애처로운 멘트를 날리는데요. 그러나 사조의 부장들은 봐주지 않고 사사명의 목을 매달아 죽입니다. 사사명이 죽자 사조이가 연나라 황제에 오르는데 이때가 761년입니다. 난리는 당나라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루는 어떤 신하가 숙종을 아련했는데 숙종은 어린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것을 본 그 신하는 뼈 있는 말을 하는데요. 그는 태상왕께서 폐하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것이 폐하께서 딸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숙종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만 향후 장량제가 두려워서 현종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면 장량제가 숙종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측천무후가 고종에게 한 짓과 똑같죠. 결국 1년 뒤인 762년 태상왕 현종은 78세의 나이로 병사합니다. 이때 숙종도 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자 슬픔이 커져서 병이 더욱 깊어집니다. 황제가 병이 들면 여러 소인배들이 움직이기 마련이죠. 바로 장량제와 이보국입니다. 근데 원래 서로 지원해주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때 이미 깨진 상태였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뭉친 관계는 언제든지 깨지기 마련이죠. 장량제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녀는 태자 이해를 불러 이보국이 현관 정원진과 함께 난을 일으키기로 모의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죽일 것을 요구합니다. 원래 태자의 이름은 이숙이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해로 개명한 상태였습니다. 당나라 황족들은 워낙 이름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이름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아무튼 장량제의 요구에 태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난을 일으키면 병이 위독한 폐하께서 더 놀라실 것이니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장량제는 태자를 돌려보내고 월왕 이계를 불러들입니다. 그녀는 이계에게 태자가 나약해서 간신들을 주면할 수 없는데 너는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계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병사들을 모아 이보국과 정원진을 추살할 것을 논의합니다. 근데 이것을 정원진이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이보국에게 알립니다. 이보국과 정원진은 그날 밤 군사를 동원하여 장량제를 정각에서 끌어내리고 후궁 수십 명과 함께 감금해 버립니다. 이틀 후 숙종이 병으로 사망하는데 아버지 현종이 죽은 지 14일 만이었습니다. 이때 숙종의 나이 52세였습니다. 숙종이 죽자 이보국은 장량제를 죽여버립니다. 장량제가 죽은 것은 온전히 자기가 뿌린 그대로 거둔 것이죠. 애초에 그녀가 이보국과 연합하여 온갖 폐악질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의로운 척하면서 이보국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이보국은 태자 이해를 황제로 올리는데 이가 대종입니다. 한편 유배를 갔던 고력사는 사면을 받아 다시 장안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현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그 사실에 슬픔이 극에 달하여 피를 토하며 죽습니다. 고력사는 어릴 때부터 황관으로 생활했었고 평생 현종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그가 보는 세상이 곧 현종이었을 겁니다. 고력사가 아무리 잘 나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구중궁궐에 박혀서 황제의 시중을 들던 황관이거든요. 그에게는 그 좁은 세상이 곧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 현종이 죽었으니 그 충격은 당연히 컸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황관들의 부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